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오늘은 여러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세계지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제일 먼저 1단원의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세계지리에서 이제 가장 첫 단원을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우리 이제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이걸로 시작을 하냐면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도 생기게 되었고 모든 활동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단원을 우리 요번 단원에서 배우는 세계지리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될 개념이 바로 이 세계화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 지역화라는 개념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계화라는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계화라는 것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요게 중요하겠죠?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이 되는 거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과 무엇이 바로 상품이나 사람의 교류가 이제 어떤 지역을 넘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옛날에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뛰어넘어 이제 단순한 교류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이동의 결과 세계가 마치 하나의 지역, 하나의 마을처럼 이렇게 통합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무슨 화라고 부르냐면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화의 색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이러한 세계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중요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원인은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입니다. 요렇게 얘기하면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중학교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만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이제 고등학교고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유식하게 표현하면 우리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표시해 놓을게요. 시공간의 압축과 상호 의존성의 증가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시공간, 그러니까 공간적 범위도 이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넓은 범위의 공간적 범위도 줄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이동 시간이 길었잖아요. 이 이동 시간도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인간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넓은 개념이 아니고 점점 좁은 개념으로 압축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멀리 있는 외국도 가까이 있게 느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류라든지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 요거 두 표현 여러분들 전부 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제 세계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 무엇과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가 경제의 세계화라는 측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살펴볼 거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화라고 하냐면 그렇죠. 문화의 세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경제의 세계화다. 이 용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다? 바로 이 문화의 세계화다. 요 두 개 용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의 세계화는 무엇이고 문화의 세계화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의 세계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 현상이 이제 어떤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과 분업을 통한 생산과 효율성의 증대, 소비 활동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요거 돌아갈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얘기를 한다면 무엇이냐?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과 분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게 되고 어떠한 생산 과정에 있어가지고 서로 잘할 수 있는 역할로 전문화된 영역들이 각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분업화되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로 인해서 경제의 세계화로 결과 국제 무역량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 또한 세계 관광객 수가 증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무역량도 증가하고 세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각 지역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역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제의 세계화 현상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의 세계화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한다. 그래서 뭐 핵심 키워드는 이거였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활발히 교류한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원래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문 환경의 특성이 나타나서 그 지역 내에서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이제 어떻게 이러한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지역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 지구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어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결과 나타난 게 바로 초국적 세계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문화라는 게 그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국적을 알 수 없다. 초국적이라는 것은 국적을 뛰어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국가 안에서만 나타난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의 국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초국적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문화의 끊임없는 이동으로 인해서 문화 갈등,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수 문화가 유입이 된 초국적 문화라든지 이러한 주류 문화, 다수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소수 문화의 쇠퇴 등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경제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조금 줄이겠습니다. 경제의 세계화의 사례 가장 대표적인 거 요거 N사 요거 미국의 스포츠 용품 회사 중인 대표적 회사인 N사의 사례인데요. 미국의 다국적 스포츠 용품인 N사는 본사와 요게 중요하죠. 본사와 디자인 업무는 자국에 두었고 미국에 두고 생산 공장을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있지 않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옛날 같으면 본사와 디자인과 같은 연구 기능과 그리고 생산 기능이 모두 미국에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 기능을 어디로 본사와 연구 기능만 미국에 남겨두고 생산 기능은 조금 더 유리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여기서 생산된 물건을 전 세계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활동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경제의 세계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문화의 세계화는 요 대표적입니다. 요거 선생님이 신흥동에 있는 모 햄버거 가게에
사진을 찍은 건데 여러분들 내가 선생님이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건데 이 회사는 한번 읽어보면 세계화로 햄버거는 어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이 되었다. 즉 이 햄버거라는 것이 어떻게 바로 초국적 그렇죠. 음식 문화가 되었죠. 전 세계인의 초국적 문화가 음식 문화가 되었고요. 특히 햄버거 판매율 1위를 자랑하는 한 패스트푸드 기업은 1955년에 미국에서 문을 연 이후 전 세계에 매장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의 결과 이러한 햄버거라는 음식이 미국의 음식이 전 세계인의 음식이 되었고 그래서 초국적 음식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것을 만드는 이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햄버거를 판매하는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문화의 세계화의 사례도 되겠지만 여기서 또 경제의 세계화도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세계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지금부터는 한번 지역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지역화라는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화라는 것은 우리 도대체 무엇이냐면 바로 지역의 생활 양식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 등이 그 지역 이제 전 세계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역화라고 부르고요. 우리 이러한 지역화를 전 세계적인 지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무슨 전략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요 지역화 전략 우리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 전략이라는 것은 세계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였고요.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 지역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이제 전 세계적인들이 공유해서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지역화 전략의 유형은 이러한 지역화 전략 죄송합니다. 이러한 지역화 전략의 유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죠? 첫 번째, 지리적 표시제. 두 번째, 장소 마케팅. 세 번째, 지역 브랜드화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그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이라든지 농산물에서 많은 예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 농산물이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인증을 해서 뭐 하면 김천하면 김천, 포도, 뭐 의성, 마늘, 뭐 횡성, 한우 이런 거와 같이 이런 것을 요거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인증을 해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전략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지리적 표시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소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장소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소도 장소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시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시설 등을 개발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장소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떠한 장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것을 이미지화시키고 개발하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장소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 브랜드화라는 게 있는데요. 지역의 상품, 서비스, 축제 등을 브랜드로 인식시킵니다.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시켜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우리 지역 브랜드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제 유형과 무형의 자원을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이제 딱 인식이 돼야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언가 브랜드화 시켜서 매력적인 상품화 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령에는 머드 축제, 보령에는 머드 축제라는 것을 이제 브랜드화를 시켜 가지고 보령에는 머드 축제를 즐기러 가야겠어. 이런 거 우리나라 사례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딱 해가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지역 브랜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화 전략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역화와 세계화와 지역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런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글로컬라이제이션 또는 세방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에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각 지역의 고유한 의식, 문화, 기호, 행동, 양식 등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세계화와 지역화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화 시대고 여기서 각 지역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 지역의 이러한 가치를 세계화를 지역의 이러한 유형 무형의 자원을 세계화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는 따로 떨어져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글로컬라이제이션, 세방화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단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요. 선생님이 이제 단원 내용을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 이제 강의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복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친구들과 모여서 한번 탐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이제 공부가 다 끝나셨으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능 기출 또는 수능 예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퀴즈 과제로 부여를 해놨습니다. 퀴즈 과제도 반드시 꼭 풀어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